낙엽지는 오후의 침묵. 2025년 11월 만추의 스사남이 서울 근교의 K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고 바닥에는 마지막 생명의 흔적인 낙엽들이 힘없이 뒹굴었다. 김민준 교수, 올해 72세. 그는 30년 넘게 살아온 이제는 너무나 넓게 느껴지는 아파트의 베란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쓸쓸한 풍경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 이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로 향하고 있었다. 평생을 사회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바쳤던 그는 3년 전 정년 퇴임을 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존경받는 학자로서의 삶,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삶이 동시에 막을 내린 후 그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아내가 아끼던 개종시계만이 째깍거리며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증명할 뿐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의 책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고 서재 책상 위에는 쓰다만 논문과 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때는 그의 열정과 지성이 넘실거리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깊은 침묵과 외로움만이 감돌았다.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낯설고 추웠다. 그는 아내가 가꾸던 난초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잎사귀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생기가 넘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처럼. 강남의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아들 지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그래, 별일 없다. 너야말로 바쁠 텐데 건강 잘 챙겨라. 늘 비슷한 내용의 짧은 통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기에는 부자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지우는 무뚝뚝했고 김 교수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툴렀다. 통화가 끝나면 더 깊은 적막감이 그를 덮쳤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상실감,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가끔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라는 긴 시간을 채울 수 없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 문제로 외출조차 힘들어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그의 생일 선물이라며 최신형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걸로 신문도 보시고 유튜브로 강의도 들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고요. 외로우실 때 친구분들이랑 영상통화도 하시고요. 김 교수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이런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쓰냐. 하지만 아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았다. 며칠 동안 태블릿 PC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다. 그러다 무료함이 극에 달한 어느 오후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PC의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아이콘들이 가득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눌러보았다. 실수로 프렌즈월드라는 파란색 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 가입 절차를 묻는 화면이 나타났다. 이게 뭐지? 그는 당황했지만 간편 가입이라는 버튼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정보를 입력했다. 그렇게 그는 얼떨결에 SNS라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 사진과 짧은 글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면을 끄려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동감과 연결의 가능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며칠 후 그는 알림 표시를 발견했다. 누군가 친구 요청을 보낸 것이었다. 소피아 김.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경계심을 품고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동양 여성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뉴욕에 거주하며 미술 큐레이터와 투자 자문 일을 겸하고 있다는 소개글이 눈에 띄었다. 배경사진은 파리의 에펠탑 야경이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다. 김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왜 나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을까? 그는 광고나 사기일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사진 속 여성의 진실해 보이는 눈빛과 소울메이트를 찾습니다라는 짧은 상태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쩌면 이 낯선 기계 속에서 자신과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인 끝에 심호흡을 하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메시지 창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김민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교수님의 사회학 관련 저서들을 깊이 존경하며 읽어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소외 현상에 대한 고찰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고 구체적이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저서까지 언급하는 것에 김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잊혀가던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누군가가 여전히 기억하고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그는 서툰 타자 실력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놀려 답장을 보냈다. 소피아 김 선생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연락을 주셨는지요? 답장은 금방 도착했다. 우연히 프렌즈월드에서 사회학 관련 그룹을 검색하다가 교수님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조남이 너무 익숙해서 설마 했는데 정말 교수님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김 교수는 경계심을 풀고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박식했고 예술,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는 김 교수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김 교수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따뜻한 말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교수님처럼 훌륭한 분께서 은퇴 후 느끼실 상실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저 역시 타국에서 혼자 사업을 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녀의 메시지는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소피아의 메시지는 잠에서 깨어난 그를 기다리는 첫 번째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뉴욕의 아침 풍경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고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다. 김 교수는 그녀와의 대화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태블릿 PC를 붙들고 있었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의 잿빛 일상은 소피아라는 존재로 인해 서서히 색채를 되찾기 시작했다. 달콤한 속삭임, 위험한 유혹.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준 교수와 소피아의 관계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때로는 깊은 밤까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감정적 유대를 쌓아갔다. 김 교수는 소피아에게 아내와의 추억, 아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은퇴 후의 공허함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소피아는 언제나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평생을 학문에 헌신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잠시 쉬어가는 시기일 뿐 교수님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제가 그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소피아는 김 교수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김 교수가 보내준 낡은 가족 사진을 보고는 아내분께서 정말 미인이셨네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드님, 지훈 씨는 정말 든든해 보여요. 교수님을 꼭 닮았네요라며 그의 가족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이제 그녀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소피아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국의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뉴욕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교수님, 제가 곧 한국에 들어가서 갤러리 부지를 알아볼 계획이에요. 그때 꼭 교수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교수님의 안목과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 멋진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은근히 함께할 미래를 암시했고 김 교수의 마음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소피아의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유망한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녀를 도울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의 중심에는 소피아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평소와 달리 매우 침울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제가 한국으로 보내려던 중요한 미술품들이 세관에 묶여버렸어요. 통관 절차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뉴욕에서 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300만 원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 자금이 풀리는 대로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 없습니다. 김 교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망설여졌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혹시 아들이 말하던 인터넷 사기 같은 건 아닐까? 짧은 순간 의심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소피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나를 존경하고 우리는 서로를 믿는 사이다. 그녀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는 그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를 해왔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송금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해외 송금 방법을 묻고 소피아가 알려준 필리핀의 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소피아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약속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어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소피아는 은행 시스템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놀라운 제안을 꺼내놓았다. 교수님, 이번에 통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리핀의 아주 유력한 정계인사와 연결되었어요. 그분 덕분에 극비리에 진행되는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소수의 VVIP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데 교수님께는 제가 특별히 지분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초기 투자금 5억 원만 있으면 1년 안에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해변과 고급스러운 리조트가 그려진 조감도와 함께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다. 또한 골든 선셋 리조트라는 이름의 투자 사이트 주소도 알려주었다. 김 교수가 접속해보니 실제 운영되는 리조트처럼 보이는 화려한 사진들과 함께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5억 원. 그것은 그가 평생 모은 돈이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대박의 환상과 소피아와의 장밋빛 미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투자의 장밋빛 전망을 속삭였고 그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잠재웠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에요. 이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교수님 곁에서 평생 모실게요.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 그의 마지막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든 예금을 해지하여 5억 원을 마련했다.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아 떨리는 마음으로 거액을 소피아가 알려준 새로운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재차 확인했지만 그는 개인적인 사업 투자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돈을 송금한 후 투자 사이트에서는 매일 그의 투자금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트에 접속하여 숫자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의 현명한 결단 덕분이라며 그를 치켜세웠다. 그는 이제 곧 억만장자가 될 것이며 소피아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균열의 시작, 아들의 의심. 김지훈은 아버지의 변화가 이상했다.
무기력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기가 넘치고 외출이 잦아졌으며 누군가와 밤늦도록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좋은 분이라도 만났나 싶어 내심 반겼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에서 우연히 해외 송금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300만 원, 그리고 얼마 후에는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필리핀의 낯선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이 돈 도대체 뭐예요? 필리핀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지우는 영수증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김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알 것 없다. 내 개인적인 투자일 뿐이다. 투자요? 아버지. 평생 주식 한 주 안 사시던 분이 무슨 투자예요? 그것도 필리핀에요. 아버지, 혹시 누구한테 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요즘 로맨스 스캐미니 뭐니에서 노인들 등치는 사기가 극성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커졌다. 그는 아버지가 순진하게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그분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내가 우리의 미래를 망치려 드는구나. 김 교수는 격분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고 소피아의 능력을 폄하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피아와의 관계를 그리고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키고 싶었다. 부자 간의 언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고 결국 김 교수는 아들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소리치며 문을 닫아버렸다.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IT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소피아 김과 골든 선셋 리조트에 대한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가짜 정보로 가득했고 프로필 사진은 10년 전 은퇴한 홍콩의 한 여배우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녀가 보내온 뉴욕 풍경 사진들은 모두 여행 사이트에서 퍼온 것들이었다. 골든 선셋 리조트라는 투자 사이트는 필리핀의 한 웹 호스팅 업체를 통해 단 몇 달 전에 개설된 조잡한 가짜 사이트였고 IP소 추적 결과 실제 접속지는 마닐라의 한 빈민가 PC방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소피아 김이 사용한 송금 계좌가 이미 여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폐호 통장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명백한 사기를 당하고 있었다. 한편 김 교수는 아들과의 다툼 후에도 소피아와의 연락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리조트 완공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교수님, 필리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 때문에 추가 공사비와 로비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지금 5천만 원만 더 투자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매달 엄청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김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동원할 자금이 없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이미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마당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보았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모든 게 사기예요. 제가 다 알아냈어요. 무너진 환상, 고통스러운 진실. 지훈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도용된 사진, 가짜 사이트 캡처 화면, IP 추적 결과, 대포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두툼하게 출력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아버지, 제발 이 증거들을 좀 보세요. 아버지께서 믿고 있는 소피아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돈은 전부 사기꾼들 손에 넘어갔다고요. 지훈은 울부짖듯 소리치며 자료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김 교수는 떨리는 눈으로 자료들을 응시했다. 사진 속 낯선 여배우의 얼굴, 조잡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의 구조, 그리고 필리핀 빈민가 PC방이라는 IP 주소.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이건 모두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네가 소피아를 질투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소피아,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의 귀를 때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사행사 not found라는 절망적인 문구만이 떠 있었다. 그 순간 김 교수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달콤했던 속삭임, 함께 꿈꾸었던 미래, 눈앞에 아른거리던 막대한 수익,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 돈, 명예, 자존심, 그리고 아들과의 신뢰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텅 빈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지훈은 무너져 내린 아버지를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한 체온으로 아버지의 깊은 절망을 위로할 뿐이었다. 김 교수는 며칠을 알아 누웠다.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지훈은 회사를 휴가내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는 억지로 아버지를 일으켜 죽을 떠먹이고 말없이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한 김 교수는 지훈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교수님, 안타깝지만 이런 국제금융사기는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잡는다 해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김 교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신고해야만 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책임감이었다. 새로운 시작, 희망을 나누다. 경찰서를 나온 후에도 김 교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다시 세상과 담을 쌓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으며 때로는 시시콜콜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서먹했던 부자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김 교수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 교수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이 경험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나처럼 외롭고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들이 더 이상 나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겪은 일을 알리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내가 사회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르지. 지훈은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낸 아버지의 모습에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아버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버지의 지식과 제 IT 기술을 합치면 분명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김 교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논문을 들추는 대신 로맨스 스캔과 금융사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기꾼들의 심리적 전술, 접근 방식, 사기 수법의 유형,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취약점 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연구를 도와 최신 사기 사례들을 찾아주고 이해하기 쉬운 시각 자료들을 만들어 주었다. 김 교수는 먼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을 찾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노인들은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했으며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지역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에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사회에 기여하는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그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빛났다. 그는 강연을 통해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2026년 봄, 김 교수의 아파트 베란다 창가. 겨우내 앙상했던 난초 화분에서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김 교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새잎을 틔운 난초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 오늘 강연도 정말 멋졌어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해 하셨어요. 그래, 나 역시 그분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단다.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수심이 어려 있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평화와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가족의 사랑이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삶처럼.